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 체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중에서 자본주의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한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발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이라고 했죠. 이 중상주의 정책 하에서는 생산 물품이나 생산량, 제품의 가격을 모두 상인과 국가가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게 별 문제가 없다가 언제 문제가 폭발을 하게 되냐면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수단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품, 생산량, 제품의 가격을 모두 상인과 국가가 결정하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게 된 거죠. 화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덤 스미스가 등장을 해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때 국가의 부가 증가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라,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라는 이론을 펴게 됩니다. 그런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불만이 있던 자본가들은 이 사상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고 결국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등장한 자본주의의 형태는 산업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산업자본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장 배경입니다. 등장 배경은 아까 말했던 거를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가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싶었는데 상인들이랑 국가가 반대해서 못 생산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아까 했던 거니까 잘 이해되죠? 그럼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필요한 어떤 제도적 장치만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잘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개인의 재산이 쉽게 침해당하지 않게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경쟁 체제 할 때 나왔던 말이죠. 작은 정부를 추구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그리고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산업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업자본주의는 산업시설을 소유한 자본가가 경제활동을 주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생산수단, 산업시설을 소유한 사람을 자본가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중상주의 정책 하에서는 상인이나 국가가 생산량, 생산 가격, 제품의 종류를 다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산업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바탕으로 상품의 종류, 생산량, 판매 가격을 모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산업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해 감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산업자본주의 초반기에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다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쟁을 했었겠죠. 근데 경쟁이 과도해지다 보면은 기업가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게 돼요. 이 시장을 지배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을 지배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크면은 그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을 자기가 어느 정도 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만이 이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내 제품을 사게 될 거고 나는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은 시장을 지배하고 싶어지게 돼. 그래서 이 중에서 돈이 좀 더 많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더 많은 기업은 다른 기업, 다른 작은 기업, 돈이 조금 적은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이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작은 기업을 이렇게 점점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먹으면 또 그 힘이 커지겠죠? 이 또 커진 힘을 바탕으로 또 작은 기업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시겠나요?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겠죠? 네, 이 기업도 돈이 좀 많았어. 그럼 이 돈 많은 기업이 다른 작은 기업을 또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힘이 커졌으니까 또 이렇게 먹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다수의 소수 자본, 산업 자본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은 자본은 점점 이렇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요. 소수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돈이 많은 기업이 점점 더 시장을 지배해 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독점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독점 자본주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대다수 많은 국가들은 산업 자본주의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산업 자본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정말 놀랄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잖아요. 산업 자본주의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계가 나타났냐? 바로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시장 실패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것. 네, 이게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따르면 시장에 맡겨두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당시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임금을 못 주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자본가가 이만큼 줄게 하면 그만큼만 받아야 됐었어요. 최저임금이란 개념은 없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최저임금이라고 말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물건을 만들면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란 말이야. 그치? 노동자들이 그 국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물건을 살 능력이 많이 없겠죠.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쵸? 근데 그런 와중에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생산하면 많이 팔리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건이 생산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건이 안 팔리게 되겠죠. 기업들은 돈을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돈을 못 벌고 손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은 망하게 됩니다. 기업은 문을 닫게 되고요. 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생산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업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공황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어요? 많이 들어봤죠? 공황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공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1929년에 이 공황이 굉장히 크게 밀어닥칩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라고 불러요. 네,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공황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민의 4분의 1이 실업자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미국이 세계 경제 1위였거든요. 미국의 대공황이 물어닥치자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반성이 나타난 거지. 아, 시장에만 맡겨두면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학자가 누구냐? 바로 케인즈입니다. 이분도 경제학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세요. 잘 알아둡시다. 케인즈 학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정부 기능의 확대가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수요의 부족,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효 수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물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모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요는 적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해도 많이 안 팔리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실업도 심해지고 문제가 좀 악순환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다시 이 공황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겠죠. 자, 그럼 이 유효 수요를 증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개입을 하냐? 정부가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사들이고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지. 그리고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수요를 늘려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겠죠? 이러한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여서 자본주의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자본주의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조금 수정되었다라고 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등장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대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대공황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케인즈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황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미국에서 대공황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뉴딜 정책은 뭐냐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 정책이고 대다수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곡물 가격 설정이라 돼 있죠. 곡물 가격도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맡기면은 시장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곡물 가격을 설정을 했어요. 이 이유는 이 당시 농산물도 잘 안 팔려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곡물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농민들이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규제를 해놓는 게 곡물 가격 설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국토개발과 일자리 제공, 이게 유명한 뉴딜 정책이거든요. 뭐 어떤 걸 했냐면 다리 건설, 댐 건설 이런 거를 실시를 합니다. 다리랑 댐을 막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을 하면은 이 건설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났어요. 이 공황의 문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임금을 적게 받고 일을 많이 한다라는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최저임금이랑 노동시간 규정 조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미국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실업자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업 상태가 돼버리면은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실업자 수당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뉴딜 정책이에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 것들이죠. 수정자본주의 특징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케인즈 이론을 떠올리면 됩니다.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가 되는 거죠. 산업 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차이점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 여러 공황이 터지고 대공황이 심해지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가 됐고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었고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되게 됩니다. 복지국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잘 살려면 일단 소득 격차를 좀 줄여야 되는데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시장에 맡겨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해서 최저임금도 설정을 해야 되고 노동자 복지 정책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시간 규제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들도 다 정부가 돈을 쓰는 거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복지 정책이고 그것도 다 정부의 돈을 쓰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부 규모는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수정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인해서 공황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극복이 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한계가 있었냐면 바로 정부 실패 문제입니다. 자, 정부 실패가 뭔지도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네, 뭐냐면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정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욱더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 이게 정부 실패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정부 실패가 왜 이루어지냐면 정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에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을 내놓겠죠. 근데 그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까지 처리해야 될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적시에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정부의 거대화 및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모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정부의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부정부패를 벌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복지 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지출을 함으로써 집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만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걸 재정 적자라고 합니다. 네, 정부 재정에 적자가 발생을 하게 돼서 국가가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어떤 새로운 이제 자본주의 흐름은 뭐냐면 1970년대 이후부터 어떤 물결에 이르고 있냐면 신자유주의 물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 어느 한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국가가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 어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뭐냐면요.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새로운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등장 배경, 정부 실패 때문이에요. 정부가 일을 잘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다 보니까
그만 개입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특징,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복지제도를 감축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겠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노동계약을 할 경우,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정부가 많이 개입하지 말고 법적인 규제도 없애달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비정규직 없애겠다, 비정규직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신자유주의에 따르면은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만 사람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규직으로 뽑아놓게 돼버리면은 특정 기간만 사람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노동력이 남아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정규직이기 때문에 쉽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계약을 종료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필요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기업의 어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한계는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산업자본주의 한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시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하긴 할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은 살아나지만 다시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공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한계점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쭉 알아보았는데요. 수상적이고 여러분이 직접 접해본 것이 아니라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밌는 활동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 이 영상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와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는 영상이에요. 쭉 들으면서 오늘 한 내용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미국은 1920년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 호황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시기를 미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버린 시기,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의 대륙에 온갖 폭탄과 생화학 무기를 퍼부었던 유럽과 달리 본토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던 미국은 막강한 산업력과 전후 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통해 명실상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 시기에 미국은 석유,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 라디오, 영화, 음악 등등 어떤 사업이든 간에 건드리는 족족 폭발적인 성공을 이뤄냈고 실업률은 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욕구를 통제당했던 젊은 세대들은 술, 섹스, 그리고 재즈에 심취해 욜로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보수층이 이에 경악하며 술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이라는 미친 법을 제정하였으나 오히려 이 시기의 술 수요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보수파들에게 빅엿을 선사하고야 말았다. 이처럼 미국 사회 전체에는 이미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마저도 너무나 완벽해 보이니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미친듯이 폭주하던 미국도 그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로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한 최저의 생계비는 $1,800 정도였는데 최저임금 개념이 없던 1920년대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1,500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또한 1차 대전 동안 식량 조달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농업계는 전쟁이 끝나면서 식량의 수요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동안 전쟁 때문에 확장시킨 경작지와 농산품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농업계는 모두가 미쳐있던 광란의 20년대 동안 끊임없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노동자와 농부들의 구매력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만다. 그러나 뭐든 하기만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미쳐있던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쓸어담기 위해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상품을 찍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급격히 추월해버리는 현상은 이미 끔찍한 결과를 암시하고 있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낙관주의는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투기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자본가, 노동자, 농민, 운전기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빚을 끌어오면서까지 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 누구든 넣기만 하면 무조건 따따블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버블은 미친듯이 커져갔고 주식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거래되었다. 마치 코끼리가 의자 끝에 올라서 있듯 위태위태했던 경제 구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찬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날 우리 미국은 어떠한 나라보다 빈곤에 대한 마지막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29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취임사는 너무나도 확고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1929년 9월 3일 다우지수는 381.17을 기록하며 절정을 이루게 된다. 모두가 위대한 미국을 외치며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만을 떠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 산업을 견인하던 철강, 자동차, 건축 분야의 생산력은 수요 하락으로 인해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고, 이는 마침내 부동산까지 흔들어 버리게 된다. 이상한 조짐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빼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밀려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90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선사했고, 결국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1929년 9월 3일 381.17이라는 역대 최대의 신기록을 세웠던 다우지수는 고작 한 달 뒤인 10월 24일 230.07이라는 대폭락을 이루고 만 것이다. 이날이 바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검은 목요일이다. 하루에 수천 개의 기업이 증발해버렸고, 노동자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었다. 주식을 위해 수백만의 대출을 끌어모았던 투자자들은 맨해튼의 고층 빌딩 위에서 앞다투어 몸을 던져버렸다. 세계 총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던 미국이 작살이 나자 이후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까지 도미노처럼 모조리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미국이 개작살이 나고 있는 와중에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실업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에도 그것은 공산주의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반대를 하고야 만 것이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박살이 났고, 1932년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한편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팔딱팔딱거리며 우리의 위대하신 마르크스님의 예언이 옳았다면서 공산주의의 미국이 탄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3년 3월 이러한 판세를 뒤집을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대선에서 후보를 밀어내고 새롭게 당선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루즈벨트는 지금까지 후보가 주장해온 보이지 않는 손 따위로는 절대 대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만이 이 참사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확신하였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다. 루즈벨트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취임 후 약 100일 동안 온갖 개혁안들을 통과시켰는데,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100일이라고 칭했다. 이후에도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은행과 금융권을 뜯어고쳤고, 농업 부흥에 힘썼으며 노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도로건설, 제방건설, 교량건설, 공항건설, 철도건설 등등등등 온갖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육성시켰는데, 이 같은 소련의 계획경제를 연상시키는 듯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이를 지켜보던 공산주의자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니들 자본주의라면서요. 이러한 뉴딜 정책 덕분에 미국의 경제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약 4년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GDP는 5.2%의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다양한 공공사업들은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을 향상시켜 내수 경기를 진작시켰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대공황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 결국 막을 내리기 시작. 그러나 1937년을 기점으로 불황은 또다시 미국을 휩쓸고 말았다. 줄어들었던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아 20%를 기록하게 되었고, 10년간 지속되던 흉년은 농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발생시킨 재정 적자는 이전과 같은 과감한 정책 시행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이 또다시 경기 불황에 직면하게 되자 뉴딜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보수파들이 일제히 루즈벨트를 비난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공황 시기 동안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결국 한계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대공황 속 또 다른 공황이 생겨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루즈벨트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던 와중 갑자기 이 녀석들이 튀어나오게 된다. 히틀러를 필두로 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미친 듯이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것이다. 10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불황은 유럽 대륙에 파시즘이라는 끔찍한 괴물을 탄생시켰고, 베르사유 체제와 대공황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던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집권하는 결과를 자아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게 된 것이다. 미국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참전을 해야 하나? 중립을 지켜야 되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던 미국은 결과적으로 고립주의를 선택하며 중립을 지키기로 마음먹는다. 물론 연합국에게 무기를 팔아먹는 것만큼은 빼먹지 않았다. 한동안 경기 불황으로 골골대던 미국 경제는 1938년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터져버린 세계대전은 미국 경제를 단숨에 공황에서 끄집어내 주었다. 전쟁으로 인해 급증한 식량 수요는 농민들에게 1차 대전을 상회할 역대 최대의 호황을 안겨다 주었고, 전쟁 물자의 수요는 제조업 분야의 폭풍 성장을 불러일으켰다.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은 항공기를 생산해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 한창 때는 폭격기를 1시간에 한 대꼴로 찍어내는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알코올음료, 섬유, 식품 가공 등 한동안 시무룩해 있던 수많은 산업들이 전시 수요 증가를 통해 하나 둘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전쟁 너무 좋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를 깨부수면서 본격적으로 추축국을 작살내고자 마음먹었다. 여러 산업들이 번창하며 실업률이 하락하던 와중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전쟁에 동원되어 유럽과 태평양으로 파견되었다. 그 결과 종전 직전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완전 고용이라는 대성과를 이루어내었고 길고 길었던 대공황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다. 또한 이후 미국 사회는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가 보여줬던 뉴딜 정책을 이어받아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간 혼합 경제 체제로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의 눈알을 튀어나오게 만들 자본주의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미국은 냉전, 오일 쇼크, 대침체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아 21세기 오늘날까지 세계의 중심으로서 명목을 이어가고 있다.